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주차의 워크샵은 4차 산업혁명과 직업 선택에 대한 내용인데, 4차 혁명이라는 것은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회의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포럼이 주최되었는데, 이 포럼의 결론은 앞으로 미래에는 이 6가지 직업이 새롭게 많은 직업들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6가지의 직업이 무엇이냐 하면 미래의 일자리가 사물인터넷, 두 번째는 빅데이터, 세 번째가 우리 요새 암호화폐를 지금 선도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그 다음에 3D 프린팅,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여섯 번째가 인공지능. 이 6개의 일자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팀까지는 이제 올해 입학생이지만 이제 4년 후 여러분이 졸업한 이후에 나이가 어떤 직업과 방향을 미리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과제 수행하는 방법은 먼저 여러분들이 각자 이 6가지 중에서 관심 있는 또 알고 싶은 이 6가지 일자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팀원들하고 상의해서 역할을 나누는데 팀 1번 역할, 팀 2번 역할, 팀 3번 역할, 팀 4번 역할을 이렇게 나누어 역할을 구분하면 됩니다. 물론 팀 1번은 팀장 할 사람이 팀 1번을 또 이렇게 나누어 갖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수업을 계획했던 것은 1번은 이제 팀 원들을 이제 어떻게 역할을 배분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팀이 어떤 주제를 선택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팀 1번이 이제 게시판을 생성해서 남겨주면, 그 다음에 팀 2번은 자신들이 선택한, 팀이 선택한 이 6가지 중에 하나, 만약에 이 가상 블록체인을 만약 선택했으면 블록체인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정의라든지 설명들을 이렇게 복사하거나 쓰면 되고, 그다음에 팀 3번은 이 블록체인이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기사나 내용들을 쓰고, 그다음에 팀 4번은 블록체인이 지금 우리 현대에 얼마만큼 이렇게 스며들고 있는지, 또 이것이 계속 발달되어지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역할을 나누게 되어지면 짧은 시간에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필요성과 중요성, 그 다음에 현대의 상황과 미래의 전망까지 한꺼번에 우리가 그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수업하기 전에 1조 팀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직 1조 다른 팀들하고 이렇게 좀 상호 연락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직까지 보고서를 못 낸 팀 5팀이 있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팀원들끼리 이런 밴드라든지 아니면 그룹 채팅방도 못 만든 팀들이 여러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과제, 제출되어져 있는 이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겠다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 과제를 조금 이제 수준을 낮춰가지고 다시 좀 정리를 할까 아니면 그대로 진행할까를 지금 고민하는데 1번은 그대로 진행한다. 이 순서대로 제시된 과제대로
진행한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조원들이 자신이 이제 원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1번은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2번은 정의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팀 3번은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4번은 그것의 현재 수준과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과제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지금 이 과제를 수행하기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조별로 그냥 선호하는 주제를 선택하는 수준에서 이제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조금 지금 아직까지 조원별 구성이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선호하는 주제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방법대로 그냥 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렇게 팀원들이 주제를 정하고 2번은 그 주제에 대한 정의와 이해를 돕는 자료, 3번은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4번은 그 현재의 기술 수준이나 미래에 대한 전망들을 보고서로 제출하는 이 방법 그대로 원한 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조금 준비가 좀 덜 돼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우리가 선호하는 개별로, 팀별로가 아니라 개별로 나는 이런 주제에 관심 있다라는 것을 올려서 조원들이 우리 조원은 이런 쪽에 관심 있구나를 알고 소통할 때에 주제를 정하고 다음 시간에 이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여러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은 제시된 과제대로 진행한다가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오늘은 이제 선호하는 주제에 대한 것만 남기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조원들이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고 역량이 얼마큼인지 모르니까 자 지금부터 1분 동안 투표하겠습니다. 4시 12분까지 1번 제시된 과제대로 진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1번을 채팅창에 남겨주고 아무래도 아직까지 조원들과 소통이 부족하니까 오늘은 그냥 주제를 선택하는 것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은 2번을 눌러주기 바랍니다. 네, 1분 동안 투표합니다. 네, 나머지 학생들도 자신이 원하는 거 그냥 우리 그 워크숍 주제 과제대로 제시되어져 있는 것대로 진행하기를 원하면 1번. 오늘 아직 조원들하고 소통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탐색하는 과정도 이런 준비하는 시간으로 갖고 다음 주부터 이제 팀별 과제를 진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2번을 채팅창에 남겨주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런데 보니까 지금 1번은 한 명도 없고 다 2번을 선택해서 뭐 이후에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그러면 좀 과제를 주제 탐색하는 것만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72페이지 여섯 번째 교재는 암묵적 가정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푸스 왕이 왜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았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재위 기간 중에 1차적 증거는 거의 없다. 하지만 루푸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헨리 1세의 대관식 현장에 들어있는 개선 방안들을 루푸스 이전의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법이나 관습과 비교해 보면 루푸스의 독재 정치가 어떠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 논쟁에 등장하는 윌리엄 루푸스는 영국 최초의 노르만 왕인 정복왕 윌리엄에 이어 두 번째 노르만 계열의 왕이 되었습니다. 정복왕 윌리엄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왕이 되기에는 자질이 부족하였었습니다. 선왕에 적자가 있음에도 루푸스가 왕이 되자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났고 루푸스는 이를 강경 진압해야 했지만 대체적으로 영국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기에 이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다음 왕인 헨리 1세가 대관식에서 발표한 법률 제정이 꼭 루푸스의 독재를 증명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복자 윌리엄의 적자들이 십자군 원정에서 곧 돌아올 것이고 그를 추종하는 귀족들이 생겨 자신의 왕위가 위태롭다는 것을 짐작한 헨리 1세는 1100년 헨리 헌장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헌장에는 헨리 1세에게 자칫 불만을 표시할 수 있었던 국민과 귀족들을 무마시키고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섹슨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고백왕 에드워드의 법률에 따름으로 민십을 수습하였고 성직에 속한 소득일 주인 없이 두지 않는다라는 조항으로 종교계를 무마했습니다. 불법적인 봉건 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을 통해 지방 영주들의 분만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 논증을 살펴보면 루푸스 왕이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헨리 1세의 대관 현장에서 루푸스 시대의 강압적인 법을 고치는 법령이나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가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기에 결론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73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9.2.3 건물이 불에 타 무너진다면 잿더미만 남게 될 것이다. 잿더미만 남아있다. 따라서 건물은 불에 타 무너졌다. 우리는 이 논증이 고전적인 오래의 사례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A면 B, B면 A라는 가장 흔한 형태의 잘못된 논증이기 때문입니다. 잿더미만 남을 다른 이유들이 여럿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화재가 아니라 비행기의 폭격에 맞아 잿더미만 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일지라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집이 잿더미만 남을 것은 화재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는 설명해낼 도리가 없다라는 가정이 들어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참일 가능성이 아주 크며 따라서 이런 가정을 덧붙이게 되면 이 추론은 합당한 기준에 따를 때에 좋은 추론이 되며 오류가 아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173페이지 세 번째 줄 9.2.4 선생님이 동료에게 시험 직전에 어떤 학생에 관한 이야기한다면 존스는 열심히 해서 그 시험을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스가 열심히 공부했다면 그는 그 시험을 통과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덧붙인다고 충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 논증은 연역적으로 타당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원래 추론에 관해 제기되었던 의문이 이제 이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추론이 좋은 추론이 되려면 말하는 사람은 존스가 똑똑한 학생이며 수업을 잘 받았고 시험은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었고 존스는 시험 기간에 너무 긴장하지 않았다라는 가정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모두 참이라면 이 추론은 좋은 추론이지만 이 가운데 일부가 거짓이라면 예를 들어 존스가 열심히 하였지만 머리가 좋은 학생이 아니거나 또는 시험이 아주 어려워서 공부를 해도 정답을 맞추기 어려운 시험이라던가 또 존스가 시험 시간에 너무 긴장하여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존스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였지만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추론은 잘못된 추론이 될 것입니다. 이 논증이 좋은 논증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에 숨겨진 가정이 모두 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존스는 아주 영특한 학생이다. 두 번째 가정, 존스는 수업을 잘 받았다. 세 번째, 존스에게 이 시험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네 번째, 존스는 시험에서 전혀 긴장하지 않았다. 라는 가정이 모두 참일 때에 이 논증은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9.2 이유가 참이라면 결론도 참이다를 가정하는 방안. 가정이 추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논의를 마치기 전에 논증에 가정이 들어있는 어떤 논증은 여러분이 생각하기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174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어떤 사람은 일자리를 찾아보는 재주가 뛰어나거나 보수가 낮은 일자리라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실험 문제를 해결한다. 따라서 실업자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논증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논증은 어떤 사람은 일자리를 찾아보는 재주가 뛰어나거나 보수가 낮은 일자리라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실업 문제를 해결했다면 실업자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가정을 덧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논증이 연역적으로 타당한 논증이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생기는 논증은 A 그리고 B 따라서 B라는 형태를 띠는 데에 이는 연역적으로 타당한 논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을 덧붙인다고 해서 의심의 여지가 있던 논증이 그렇지 않은 논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원래의 추론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의문은 새로이 추가된 조건문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문의 핵심이 조건부 가정으로 바뀌었을 뿐 원래 추론에 대해 제기했던 의문이 그대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그런 가정을 덧붙인다고 해서 추론을 평가하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그런 조건부 가정을 덧붙인다고 해서 원래 논증이 더 강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17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논증이 아무리 비논리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유가 참이라면 결론도 참이다라는 조건부 가정을 추가할 경우 모든 논증은 연역적으로 타당한 논증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 논증이 강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도 함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워크샵을 팀 과제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개인 과제의 편리성과 또 객관성을 알면서도 협동학습을 해야 할 이유가 또 필요성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수자 중심의 교육은 몇 가지 한계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수업 현장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자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지만 교수자가 대응할 수 있는 학생의 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수의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방치되거나 뒤처지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동적인 학습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수자와 특정 학생이 대화하는 순간 나머지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답을 찾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되며 이때부터는 자기 스스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답을 아는 친구로부터 소극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학생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게 됩니다. 학생들은 한 교육 환경 속에 있지만 교육 내용상 실제로 상호작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고 소외감을 느끼는 학생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수자 중심의 수업이 갖는 여러 한계를 극복하는 좋은 대안 중에 하나가 협동학습이며 이는 소집단 중심 활동으로 체계적 절차에 따라 팀원이 서로 협력하여 학습과제 수행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교수학습 모형을 의미합니다. 협동학습은 협력학습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협력학습은 소집단으로 함께 도와주며 배우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협동학습은 수업을 진행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갖춘 일종의 수업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을 소집단으로 묶어 같이 연습하는 것만으로는 협동학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협동학습의 모형으로는 모둠별 성취 분배 방식이 있습니다. 학생을 여러 모둠으로 나누어 동일한 과제와 필요한 자원을 나누어주고 모든 팀원들의 점수가 합쳐져서 팀 점수가 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두 번의 실험에서 그 팀이 향상도에 따라 팀 점수가 부여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팀 게임 토너먼트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팀별로 나누고 팀별로 학습 과제를 시험을 보게 되어집니다. 각 팀에서 1등, 2등, 3등, 4등의 점수를 받은 사람은 다른 팀에서 같은 등수인 학생들의 점수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팀이 승리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직소 방식입니다. 협동학습의 대표적인 교수 전략 중에 하나로 각 팀에서 동일한 주제나 기술을 학습한 학생들끼리 모여
전문가 집단을 구성합니다. 즉 A팀에서 1번은 포핸드 드라이브, 학생 2는 백핸드 드라이브, 학생 3은 게임 규칙과 점수 계산법을 익히게 되어지면 B팀과 C팀도 같은 방식으로 팀을 구성하고, 전문가 집단은 각각의 1번 학생들이 모여서 전문 지식을 학습하게 되어지고, 또 각 팀의 2번은 함께 모여서 백핸드 드라이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어집니다. 각 팀의 3번은 게임 규칙과 점수 계산법을 익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전문가 집단으로 모여 학습한 이후에 각자의 본 팀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배운 것을 팀원들에게 가르쳐 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동료 교수를 통하여 다른 학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러한 협동학습의 모형들에 대해서 실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